바로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복귀 조치가 내렸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성탄절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없는 상태에서 성탄절 메시지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비판을 했고, 성탄절 메시지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대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야 지금 이 대통령의 진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내용 우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검찰 개혁을 논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현 상황의 심각성과 위중성, 그리고 법치주의와 그 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오도된 신념에 아직도 빠져있다,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론을 먼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이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말했어요. 오늘 이 사과 발표하는 이 방식, 형태가 아주 잘못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진정성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그 잘못됨을 반성하는 기미가 굉장히 약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늘이 성탄절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서면 브리핑을 해서 되겠어요? 지금 전 국민이 그동안에 1년간에 걸쳐서 추미애가 밀어붙이는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 만들어내는 거, 오직해야 이 행정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면서 식물총장으로 쫓겨날 형편이다라고까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직접.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밀어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1년 내내 우리 국민의 피로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준 사람이 바로 추미애고, 뒤에서 무언의 지휘를 했던, 아니면 알면서 지휘를 했던, 아니면 눈을 감아줬던, 바로 뒤에는 뒷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형태가, 국민에게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표하는 이 방식이 단순한 서면 브리핑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성탄절이지만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갖고 오고 싶은 사람 오라 하면 기자들이 난리를 치고 가지 않겠어요? 청와대 춘추관에. 그러면 정식으로 구두 브리핑을 해야 되고,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고 국민소통수석 정도가, 아니면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했어야 된다. 최소한도요,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전하려면 이번 경우에는 사안의 엄중성을 볼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에서 키워드가요, 인사권자로서요. 인사권자. 자, 임명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면권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법에도 임면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도 임면권을 가진다. 근데 임면권이라고 쓰지 않고 인사권이라고 썼어요. 이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불신임을 표명할 수도 있다. 왜? 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정치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명권을 행사해서 책임을 물을 경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이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인사권자라고 한 것은 내가 임면권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나가라고 내쫓지는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대통령이 노키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론의 압박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 바로 인사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저도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보고서도 많이 다듬어보고 이런 메시지도 많이 다뤄봤잖아요. 이 워딩 하나하나를, 이 워딩을 쓰는 대변인실에서는 정무수석실, 민정실 뭐 이런 데 다 조언을 받았겠죠. 조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잘라내지 않겠다, 예, 면직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리수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말을 가지고 과연 여권에서 일제히 그러면 삼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이 법관에 대해서 신상 털기, 또 비판, 더군다나 지금 현재 뭐 청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정경심 재판은 이 탄핵하자는 청원까지 해서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뭐 공개 재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인민 재판을 하는 건지.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얘기는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메시지를 내는 그 큰 틀에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즉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할 때의 구색 맞추기, 삼권 분립. 자,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대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법원이 숙제를 내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원에 윤석열 총장한테 내려준 숙제가 바로 뭐냐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 유념, 숙제가 뭡니까? 판사 사찰 문건, 재판부 분석 문건, 이거 추미애가 얘기한 대로 판사를 사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부적절하고 절대로 이런 건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찰성 문건인지 안 문건인지는 또 본안 심리할 때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이 판사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라. 즉 법원에서도 100점짜리 정직 처분을 말하자면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고 일부 윤석열 총장도 책임이 있다. 즉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정당성이 좀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거를 제대로 좀 적당히 해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말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 잘 이쁘게 딱 이 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이 분장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오늘 처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공정하고. 이거는 특히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할 때 쓴 얘기가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프로토타입, 딱 고정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계속 세게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본 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범죄 정보 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별도 수사, 인지 수사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수사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범죄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 수집, 사찰. 여기서 사찰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별건 수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별건 수사를 했냐? 이런 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검찰 즉 윤석열 총장 힘 빼기 이거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수사권 개혁,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권을 철저히 통제해 나가겠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빨리 앞당겨 달라. 이 얘기가 결국은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의 후속 조치라는 말에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행간의 의미,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정치적 의미와 사법적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낼 때 대통령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걸 보면요. 대통령이 지금 민심의 이 분노를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 분노의 질과 양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아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1차적 판단이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아직도 잘 모르니까요.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봐요. 지금 어제 밤 10시에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새고 나서 12시간에다가 5시간이니까요. 17시간이 지나서 나왔어요. 17시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어요. 구두 브리핑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볼 때. 그리고 여전히 검찰 개혁, 절제된 검찰권 행사. 그리고 법원 판단에 유념하라. 이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 개혁과 그리고 절제된 검찰 권한 행사, 요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조은산 씨가 다시 또 튀쳐나왔어요. 조은산 시무 7조를 썼던 상소문 조은산 씨가 나왔는데, 이 조은산 씨의 풍자, 비판 상당히 날카롭고 멋집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윤이 부활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어제 판결과 관련된 본인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까지 권력을 행사하려는 극성 친문 세력들의 앞뒤 안 가리는 도전 정신에 사법부가 판결로서 답한 것이다. 요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판단은 징계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른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배경 등 외부적 요인들도 일정 부분 존재했을 것이다. 여기서 즉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판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몇몇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먼저 23일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 징역 4년을 두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판사 탄핵을 주장하며 내 편 아니면 적편하는 논리로 법관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해 이러한 명판결을 이끌어내게끔 혼실의 노력을 다해주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은산 씨는 법안 통과를 위해 법의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 횡포에 이를 눈여겨본 사법부의 철퇴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정경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신상까지 거론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린 청원인께도 감사드린다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어느 한쪽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온다 느끼면 인간의 판단은 그의 반대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 교수 판결 이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면서 재판부 전원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25만 명을 넘어서 30만 명에 동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은산은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활했다. 민주당과 친문 세력이 그를 살린 것과 다름없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범을 되찾은 참판 윤 총장의 날래고 가벼운 발도수를 다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윤석열 징계 해제 조치죠. 사실상 직무 정지.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상 본안 소송을 가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이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승소 판정이 사실상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철저한 패자가 된 추미애는 아직도 어디서 뭘 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 반응 확실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민주당 반응도 분명하게 나타났죠. 민주당 반응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방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추미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추미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 일체 아직 본인의 메시지가 없어요. 추미애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추미애와 이낙연 직접 메시지를 내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 장룡답게 국민의 당당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법학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법률 지식, 또 언론 기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 명문 언론사에서. 그러면은 민심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앞설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능력과 잠재력을 이럴 때 발휘해달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추미애한테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라도 이 사람이 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뻔뻔한 거 보십시오. 지금도 끔찍 안 하고 단 한마디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사표 딱 정중하게 낸 거 대통령한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징계 정지가 딱 확정적으로 못을 박아놓은데 아는 의미가 있고 임기를 따져본데 볼 때 본안소송 가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나서서 직접 반박을 가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이제 여권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법부에서도 판사의 난이
다시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판사의 난이 촉발을 시키는 사람이 김태규 부산지법의 부장판사, 즉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개혁할 거냐? 그런 겁박은 그만해라.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나와서 이 일개 판사가 법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을 때의 사법부는 삼권 분립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컨대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일본 국회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법부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요. 2017년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횡령죄, 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니까 민주당이 논평을 내가지고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당시에도 여당은 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립 정신을 철저히 존중한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어제, 그제 정경심 4년 법정형,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정직 조치 잘못됐다. 가처분 신청에 인용 이렇게 하니까 과거의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부가 삼권 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농단이다, 법적 카르텔이다, 이런 극단적 용어까지 쓰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인호 수석 대변인,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 삼권 분립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의 엄중한 비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개 판사 셋이서 이 사법농단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래서 통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다. 홍익표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통령의 최측근 신복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은 지금 이제 외교안보 특보로 되어 있죠. 이 외교안보 특보가 뭔가 일을 저질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재판부를 때리고 났어요. 정면으로 눈뭉치를 맞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작심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렸냐면요.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 그러면서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다.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도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 권력은 선출 권력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손 놓고 바라봐야만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보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거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서 담벼락이라는 것은 청와대 청원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경심 판사도 청원판에서 지금 20-30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법원 의원 판사 3명 이름 올려가지고 신나게 비판하라. 문바들이여 대깨문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지금 현재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참 아쉽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심 어제 그제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바 세력들이 말이죠. 정경심 구하기 위해서 변호비 100억을 모집하자는 글을 지금 현재 딴지일보에 올렸다. 그래서 이 한 제안하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냐면 정경심 고소를 위한 방법 이거 가능합니까? 이러면서 변호인단 구성을 위한 모금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이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 전문가들에게 여쭙니다. 예. 그러면서 정 교수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변호비를 모아서 변호인단을 구성하자. 1인당 딱 1,000원, 목표치는 1천만 원. 이렇게 되면 100억이라면서 10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법정의 프레임을 바꾸는 기획을 하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동참하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린 사람 중에는 조국한테 직접 의사를 타진받는데 돈과 관련된 것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전국 운영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답이 어디에 있어요? 답이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데 있어요. 아주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답을 멀리하고 새로운 답을 찾다 보면 답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찾아질 것 같아요. 엉뚱한 오답을 써내고 그러면 이제 과락으로 이어져요. 과락. 대학에서 F학점 맞으면 과락으로 나가잖아요. C학점, D학점 맞으면 위기 국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 정권은 이제 과락 신세가 되고 있다. 이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레임덕이 빠지고 레임덕 빠지기 위해서 여론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 실체적 근거들이 숫자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본래 오늘 1시에 대검에 출근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을 땡겨서 12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날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서 정직 2개월 효과가 이제 중단된 이후로 9일 만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아마 이 검찰총장이 사장 초유로 이 2번씩 행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출근하는 것은 2번 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2시에 출근해서 대검 간부들하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바로 이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월성 원전 사건이 직무배제 해제되면서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백운규, 이 최희봉 이런 고위선들이 검찰 수사에 잘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강제 수사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발동해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바라는 바로 수순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법원에서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놓지 말라는 메시지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칼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청와대의 반응 역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청와대의 반응이라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반응 아니겠어요? 즉 말하자면 외형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계속 같이 7월까지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임명권 행사에서 잘라낼 것이냐 그리고 추미애가 앞장서서 추진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법적으로는 판단이 끝났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을 보여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입장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 깜짝 놀라다는 것은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던 동문서답 소기의 경읽기식 메시지가 나왔다 이겁니다. SNS를 통해서 이것도 답장이 나왔는데 마침 오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 얘기만 했어요. 물론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얘기 중요하죠. 그러나 성탄절 메시지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성탄절 입장만 내놓은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고,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사리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료를 써주면 말씀 자료 써준 것만 그대로 읽어내려 가지고 현 시국과 맞지 않는 동문서답형 통계치도 왜곡하고, 또 이 전국 상황도 왜곡하고, 경제 실정도 왜곡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메시지는 누가 과연 써줬는지 감이 안 잡힌다. 저희들도 공직생활을 많이 했지만요, 아무리 성탄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한두 줄,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성탄절도 챙겨야 되지만 어제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판결입니다. 그러면 그 판결이 원인이 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성탄절 메시지와 함께 한 줄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사안의 엄중성으로 볼 때 성탄절 메시지보다 훨씬 더 먼저 밝혔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 메시지를 낸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기가 막히고, 이러니까 국정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추미애가 대통령 위에서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다가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성탄절인 만큼 메시지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인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성탄절입니다. 배려의 마음을 나눠주신 국민들 덕분에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깨지고 있지 뭘 간직해요? 간직한 희망이 지금 산산조각이 난 게 3년이 넘잖아요. 소중한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고비를 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인지 반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견디려면 우리는 다시 모여 함께하고 더욱 반짝이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마음입니까? 제발 좀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국정을 좀 이끌어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싶어요. 현 정부 여당은 오로지 그들만의 세계에 있는 국민들만 국민을 알고, 야권에 있는 국민들, 비판적인 국민들은 국민으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빛입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함 나누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격려 메시지를 나눠주는 것이 따뜻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 꿋꿋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희망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요, 이 페북에 글을 올리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법조 기득권이 그때했다는 저희가 막아내겠다.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보배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윤석열 총장을 파면시켜달라, 이런 지지 댓글이 올라왔는가 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느라 힘들겠다. 비서진 쓴 글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진심 무능하다. 이런 비난성 댓글도 지금 올려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개각을 통해서 반등할 모멘텀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각을 통해서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지 말고 먼저 대통령이 스스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부정평가율이 다시 1.4%가 올라서 59.1,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길리서치에서 지난 수요일날 발표한 걸 보면 60.1%를 60%를 넘어서고 있어요. 리얼미터니까 약간 의심이 되네요. 넘는 걸 갖다가 낮게 질문을 배정한 건지. 그 다음에 긍정평가율은 2% 이상이 빠져서 37.4%를 달하고 4%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50대와 긍정평가율이 떨어진 데서는 50대와 30대, 20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인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 원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떨어지더라도 바로 문 대통령은 40% 회복했는데 이제는 30%대에 고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4주 연속해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위험 신호다.
그리고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두 개 작은 구멍이 뚫린 상황인데 빨리 막지 않으면 점점 구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공 모드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강공 모드로는 강공 모드를 일관할 경우 실패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여당답게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검찰 개혁 더 강하게 밀어나가겠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 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아마도 상당히 고무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박을 하면서 앞으로 이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이것을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로 바꿔서 검찰개혁을 더욱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이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위원장이 맞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당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이죠. 여기 검찰과 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법원의 저항이다. 그래서 민형배 의원이 강력히 또 비판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상권 분립이다.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늦자고 없는 짓이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형편없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늦자고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 일개 재판부가 대통령을 너무 흔들어대는 것 아니냐? 이 사람은요, 민영배, 이거 제가 신상 좀 파악하고 방송할 건데 급하다 보니까 못했네요. 이런 사람 다음부터는 좀 제발 붙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참 무식하면 용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용감하다고. 참 무식하네요. 제가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일개 판사 셋 재판부가. 일개 판사 셋이요. 사법부의 한 기관이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기관의 단위가 보통 합의부의 경우에 3명이에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삼권 분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재했다고 해서 재판을 하지 말라? 이거는 북한보다 더한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리고 이 김성환 의원, 이 사람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수처 대상자 7,000명 중 판검사와 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강한 저항에 가려 있었는데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이 기득권 카르텔에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 그리고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법과 검찰을 정치화시키려고 한 게 누굽니까? 정부 여당이에요. 이 사람도 한마디로 그냥 무식하다.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가를 대신하겠습니다. 또 더 무식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어준이. 이 김어준이가 또 일개 판사가 법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서 법적 쿠데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 말 계속해봐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열받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참 엉터리 평가를 하고 이 정도의 이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여당이 핵심 의원이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정말 더 앞이 1년 반 동안 캄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권의 사법개혁 시도에 관해서 현직 부장판사가 강력하게 페북을 통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법개혁을 주장한다? 그런 것은 그냥 그게 결국 겁박이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려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권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검사가 말을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을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 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장판사의 주장은 개혁 주장은 결국 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나 재판을 저지하기 위한 겁박이다. 그들의 마음에 겁박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고 지난 24일에는 수시로 출몰하는 법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여권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박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만약 그럴 요량이라면 그냥 법원에 정치 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 탄핵도 151석만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권 세력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판사들이 지옥 같은 마음고생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러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집권 세력의 태도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당시와 비교해서 이중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파동으로 그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엄벌될 때도 법원이 편파적이라고 느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이고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정지 조치한 거 이제 추미애는 사퇴하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부당한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법치 파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론 부분 몇 줄만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고 추 장관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들의 측근들을 이용해 위법 부당한 징계를 꾸민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법치 파괴 폭주를 방조해왔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국정지지 추락에 따른 조기 레임덕 사태를 막기 어렵다. 복귀한 윤 총장 앞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상화가 시급하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지검의 채널A 기자 사건 조작 의혹 규명도 필요하다. 이용구 법무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도 중요하다. 검사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정치 검사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찰도 벌여야 한다. 윤 총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기 바란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자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이 거세게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취임 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바로 그 다짐을 실천할 때다. 대법원장이요. 이러다가는 본인이 이 입장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같이 또 잘릴지 몰라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사설 하나. 이 사설은요. 법원 공격에 나선 집권당 살권 분립부터 배워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검찰개혁 다음에는 사법개혁 말이 나도는 집권당. 조국 사태 사과하고 통합정치 펴는 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패러그래프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은 민주정치의 핵심 원리다.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이를 통해 입법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우연소지 법률안을 무더기로 밀어붙여 의회 민주주의를 조종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그런 독선과 오만을 사법부로 확장시키려는 뜻이 조금이라도 담겨있다면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는 권력의 독주다. 민주당은 당명에 걸맞은 민주주의 실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게 마땅한 자세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의 실력과 인격이 갖춰져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투쟁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집권당은 재판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보다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법치 파괴와 국가 분열이 없도록 앞장서는 게 옳은 길이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른장 오늘 이낙연 대표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검찰 개혁을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 청와대는 고요한 밤, 윤석열은 거룩한 밤, 추미애는 어둠에 묻힌 밤, 국민들은 감사기도 드리는 하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문자가 방금 전에 저한테 왔어요. 이 바로 이 카톡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여권의 강풍이 예상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단순한 그냥 크리스마스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라 이 현재 정국과 관련해서 상당한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더 위중해 가고 있어요. 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아마도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집계돼서 역대 최다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0일 날 0시 기준이 1097명이었는데 25일 0시 기준이 124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 기준도 상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망자는 17명이 들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총 773명, 치명률이 1.41%입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는 54,770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청와대는 고요한 밤, 청와대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러나 냉기가 흐르고 있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머물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경내에 머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퇴임 후에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윤석열 징계 사건이 법원에서 무효화됨으로써 이거 내가 어떤 또 위기에 올까? 이런 생각에도 잠겨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 주요 현안에 관해서 또 챙길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 또 뉴딜 문제, 한국판, 탄소 중립 2050 이런 현안과 관련된 구상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내년에는 횟수로는 내후년이지만 사실상 내년이나 마찬가지로 내년 2021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한 해가 사실상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된다. 이런 말하자면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크게 뇌리에 지금 박혀 있는 것은 개각 문제입니다. 이 개각에 있어서 과연 추미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데요, 개각까지 가면 더 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는 사즉생의 각오로 국가를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오늘 하루 고민해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야말로 지난 3년 반 동안 문바와 그 다음에 대깨문들의 덕택으로 안전하게 잘 운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반이 넘은 지금 이제 실력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노출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어려울 때일수록요,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단순화시킨다는 얘기는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없는 것처럼 보라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는 국정현안을 끌고 가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답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뭐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 뭐가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 요법을 써달라. 그래서 사즉생의 각오로 일해달라. 그러면 추미애는 개각 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표를 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각과 관련해서는 유은혜, 그 다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교체가 거론된다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교체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그야말로 현 정권에서 5년 내내 요직을 꿰차고 있는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 바꿔치지 않으면 안보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져요. 이러한 저는 무거운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현재 이러한 고요한 밤 청와대,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청와대, 이 이면에서는 지금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거운 침묵, 이제는 침묵을 깨라. 어떤 침묵을 깨냐. 오늘 오후라도, 지금 사실 이제 오후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든가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서 1차적으로 분노한 국민들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추미애를 비롯한 책임 있는 인사들 전부 자르겠다는 용단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만 사라질 수 있다. 단순하게 지금 여권에서는요, 정권 레임덕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는데요. 레임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레임덕이 빠져 있고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겸허히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국민들의 분노와 그리고 마땅한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혁으로 이 재판부를 질책하고 힐난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공세를 이어가려는 여권의 태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는 가운데 가장 곤욕스러운 사람이 사실상 추미애와 문재인인데 더 곤욕스러운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추미애의 허수아비 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아니 징계위 결정하겠다. 징계위로 넘기겠다고 했을 때 수독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징계위에서 결정이 왔어도 반려를 시켰어야죠. 그걸 그대로 사인한다고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어요? 언제부터 대통령이 그렇게 법을 지켰나요? 대통령이 우리 헌법과 관련 법규를 잘 지켰다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명령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거를 하라고 할 때 전직 YS, DJ, 자기 아들까지 감옥에 보냈던 대통령 아니에요? 이런 전직 대통령들처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청와대 민정실에 있는 특별감찰관 정권 내내 임명을 하네요. 정권 내내 임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비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감추고 싶은 비리가 없으면 왜 특별감찰관 법규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왜 임명 안 하냐고요. 지금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법원의 심판으로 지금 역사적 책임에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이 되면 퇴임 후에 야권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그리고 이낙연을 압도하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확연하게 3강 구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1위 자리를 붙여서 1강 2중 구도로 여론의 흐름이 상당 기간 바뀔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는 꽃길을 가겠지만은 검찰총장의 길 앞으로 7월까지 여기에서는 많은 도전과 거센 폭풍이 물어올 것이다. 더더욱이 더 센 강풍이 물어올 것이라고 봐요. 왜?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의기의식 때문에 더 강하게 내리칠 것이다.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월성원전 사건, 울산 선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된 이 정치권의 로비 대상으로 되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서부터 착수하고요.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그 다음에 최이봉 당시 비서관 그리고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 이런 핵심 윗선 플러스 알파 청와대 내 책임자들, 정책실장, 경제수석, 시민사회 수석, 이런 사람에 대한 칼날을 계속 이제 들이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사법부가 직무복귀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정당한 수사, 이 권력으로부터 이 압박받는 검찰권의 행사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도 이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그러면 이번 결론적으로는 윤 총장이 직무 복귀하는 그런 승소 판결이 났지만은 내부적으로 본안 소송을 앞두고 또 여론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여당의 그리고 또 정부 여권의 그러한 이제 이 강풍 이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또 법리 무장과 그리고 논리 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이 반론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보면요, 두 가지, 즉 절차적 하작선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얼마나 징계위원장의 선출, 징계위원의 선출,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엄중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의원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법원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법원의
앞으로 본안 심리에서 좀 더 법리 그리고 이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입니다.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추미애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수사 방해와 관해서는 본안 소송 소송에서 좀 더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그 의도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건 맞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 심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이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뼈아픈 재판부의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판결이라든가 세평과 같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재판부는 이러한 판사의 주요 판결과 세평을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에는 이러한 종류의 문건을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법무부 주장대로 이 해당 문건이 재판부 공격용으로 쓰인 것인지 반복적으로 보고가 됐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증명이 부족해서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 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징계 사유로는 타당하다. 그렇지만 수사 방해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윤 총장이 중단시킨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 이렇게 재판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사건 감찰 착수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들면서 윤 총장이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건지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채널A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가 이 사건을 전문 수사 자문단에 회부한 행위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범위로 보인다면서 전문 수사 자문단 회부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본안 심리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총장 2개월 부재가 검찰 전체의 손해냐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도 이 법원의 판단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좀 더 깔끔하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2개월간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이 본안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 회복하기 힘든 손해라고 하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보복, 여권 인사들의 월성 원전 사건을 저지하려는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했잖아요. 재판부는 소명하기는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윤 총장의 2개월 부재가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어서 검찰 조직과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한다며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해결해야 할 이게 하나의 과제이고 재판부가 내준 숙제예요. 특히 이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은 또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 총장이 내놨던 얘기잖아요.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검찰 사무를 처리하며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가 판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또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면서 소신 있게 수사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나 정치권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직무 수행을 기대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아무런 소명 자료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그런 이 변론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윤 총장 측에서 앞으로 이것은 본안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이 판결을 통해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판사 문건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증거 부족과 관련해서 이 1인 5역을 한 이 심재철 그야말로 대대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좀 더 보완해 말씀을 드린다면 직제상 수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등을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만 취급하고 공소유지 관련 정보는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하는데 실제로 공소유지를 위해 이 문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난하거나 비방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작성됐고 기자들에게 배포됐다는 심재철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도 반쯤은 배격하고 추미애의 주장도 반 정도는 배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칼날이 나갈 사건들은 월성 사건, 그 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사설과 칼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관계상 말이죠. 이 시간에는 이기용 칼럼, 점입 가경 인사, 이젠 공직자들이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법개혁으로 여권이 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사의 날이 일어났던 것처럼 판사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마침 이기용 칼럼 동아일보 대기자입니다. 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3,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예.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토록 뻔뻔하고 운선적인 사람들을 직접 본 것은 없는 것 같다. 단테의 신곡이나 영화 신과 함께 등에서 지옥 여행을 통해 인간 죄악을 종류별로 경험케 하듯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은 인간 심성의 뒤편에 숨은 추한 특질들을 차례차례 보여준다.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서 위선과 이중잣대의 신년을, 추미애를 통한 독선과 뻔뻔함의 극치를 목도했는데 이젠 변창흠, 이용구가 마치 위선한 컨테스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고 웅변하듯이 인간 심성 밑바닥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전국 선발대회를 해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골라 찾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문 대통령의 특별한 선관에 대해 한 정치학자는 공목, 구공목의 딜레마라고 진단했다. 말 우리를 만들 때, 말 있잖아요, 말 우리를 만들 때 처음에 굽은 나무를 쓰면 계속 굽은 나무를 써야 해서 곧은 나무는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제네라 관중의 말에서 유래한 고사다. 공목구 공목입니다. 즉 구부러진 나무는 또 구부러진 나무를 찾는다. 이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정권 초부터 코드 인사에 매몰되니 상식을 지키는 중도진보 인사들은 참여할 생각도 안 하는 악순환이 된다. 찾아가지 않은 가방들만 남은 공항, 수화물 찾는 것, 즉 배기지 클레임처럼 문정권의 인사 컨베이어 벨트엔 상식의 세계에서 버림받은 인물들만 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좁은 인재풀에서 골라 투입한 굽은 나무들은 불과 3년 사이에 공직사회를 근본부터 망가뜨렸다. 아차하면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휴대전화 압수, 가차없는 인사 보복이 이어지자 공무원들은 납작 고개를 숙였다. 기자생활 수십 년간 많은 공직자들과 만났다. 사명감과 전문성, 성실성, 열정이 남다른 이들이 많았다. 기업을 이끌어온 임직원들과 더불어 그런 공직자들의 직업 윤리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기둥들이었다. 하지만 낡고 단층적인 흑백론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이념적 지체아들이 장관직을 꿰찬 채 팩트와 원칙을 얘기하는 과장에게 서슴없이 너 죽을래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그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최소한 금융, 재정, 외교안보 등 핵심 부처들에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권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과감히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권력이 재단해준 꽉 조이는 제복 내에서 운신하며 위에서 원하는 정책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공복정신의 실종은 백신 사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정권 수뇌부가 외국산 백신에는 별 관심을 안 둔 채 퍼주기에 재정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해도 공직사대가 있었다면 직위를 걸고 거듭거듭 백신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직언하고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며 설득하고 고집하는 관료들이 잇따랐을 것이다. 물론 마스크 대란 때 그랬듯 정권이 뒤늦게 건 초비상력에 쫓기는 한국의 공무원들은 특유의 순발력과 집중력, 행정력으로 옥새하듯 달려들어 머지않아 뭔가 대책을 마련해낼 것이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누가 트럼프로부터 공학을 구했는가라는 글이 실렸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견제장치를 만들었지만 막상 트럼프의 전행 앞에 헌법과 제도는 무력하고 빈틈이 많았으며 결국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민주주의를 구한 것은 규범과 기준을 지킨